바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번 어차피 갱신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화재 조사를 이제 현장에서 실무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또 협회에서 자격을 받아서 이렇게 갱신 교육을 받았으면 현장에서 이제 양질의 어떤 감시 레포트를 내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 노하우를 다 3시간 만에 다 풀어놓을 이제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발화지역 판정 시작하겠습니다. 예, 발화지역 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재 조사관은 이제 경험에서도 많이 중요하는데요. 우리가 현장 조사하면서 가장 많은 오판을 하는 게 이제 발화 지역을 못 찾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찾지를. 왜냐하면 연소 현상이라든지 화재의 해석, 이론적인 부분, 물질의 멜팅 포인트라든지 하나의 변색 이런 거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현상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해석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발화적 판정하는 것도 공학적인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의해서 하는 것이 많이 봤다고 찾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발화 지역을 찾지 못하면 원인은 못 찾은 거죠. 내가 불난 곳을 A에서 B로 했는데 원인은 뭐 우연히 맞췄다 해도 틀린 거죠. 그죠? 그거는 전기라도 다른 곳의 전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틀린 거죠. 아무튼 발화 지역을 찾지 못하면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알죠? 그러면 발화 지역을 판정합니다. 그럼 방이 10개다 그러면 몇 번 방에서 불이 났는지. 예를 들어 2, 3, 4가 의심이 된다. 그 중에 이제 2, 3, 4 중에 3번이다. 이러면은 area of origin 해서 발화 지역은 3번이 됩니다. 우리가 방까지 찾았다 이러면 area of origin은 까지 찾은 거고 방까지 찾았는데 방에 들어가니 어디서 불난지 모르겠다. 조금 전까지 이제 똑같은 상황이죠. 침대에 여기 있었고 그 중에서 침대 모퉁이 쪽에 불이 났었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 point of origin, 발화 지점입니다. 발화 지점. 발화 지역과 발화 지점은 더 다르다. 발화 지역 속에 발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화 건물을 판정하고 발화 지역을 판정하고 마지막에는 발화 지점을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쓸 때 발화 지역과 발화 지점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발화 지점은 확인이 안 되면 화재 원인은 원인 미상으로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정인 확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화재의 패턴. 그다음에 아크 매핑. 전기로 났으면 전기가 통전됐고 그 지역에 전기가 흐르고 있었는지 이런 것 증명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화재의 역학, 화재의 성장에서 어떻게 확산됐는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화제를 할 때는 이러한 순서를 가지는데요. 중요한 문제의 인식하고 정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가설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발화 지점 판정하는 걸 한번 제가 보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박이네요. 선박 화재인데 마린 드림이라고 2001년도 불이 났고 저희가 3월 19일 날 조사를 한
건이네요.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히소스하고 파이어 이그니션의 발화 요인과 발화 열연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최초 발화 지역과 연소 확대 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화재 조사 결과를 전문가들 위해서 토론을 해서 발화 원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프리즘식으로 화재 원인을 검증을 했습니다. CFEI가 어떤 조직인지 설명을 했고요. 조사 기간은 총 일주일 걸렸네요. 조사하는데. 원래 조사할 때 이제 이러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이제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고 점검을, 사진을 찍고 점검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데이터 분석하고요. 아까 했던 그런 과정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레포트를 작성하는데 한 2, 3일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가위원회에서 검증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레포트가 제출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버뷰 해가지고 조사 개요가 나오는데요. 화재 원인은 아까 이야기했죠. 힐소스, 이그니션, 연소 확대 요인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증명이 돼야 화재 원인을 어, 밝힐 수 있다. 그다음에 연소 확대 요인은 캐빈에서부터 일렉트릭 마크가 발생돼 가지고 전선에서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 열로 인해서 전기 단락 마크가 발생돼서 화재가 캐빈 쪽으로 연소 확대됐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소 확대 프로세스는 아크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어, 데스크 쪽에서 그다음에 나무가 연소되고 연소 확대되면서 캐빈으로 확대되고 그다음에 어, 코리도어스 트로 오픈 어, 캐빈 상부로 연소 확대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상선이고요. 상선이고 어선인 것 같진 않네요. 그 배에는 큰 그건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화재 확대 경로가 보이죠. 이게 외부로 이 V 패턴입니다. 열 손상을 받지 않은 부분과 열 손상 흔적의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서 탄흔적은 아래쪽에서 상부로 확대된 그러한 패턴이 나타나죠. 여기도 화염이 이렇게 뻗치는 흔적이 나타나죠. 각각의 여기서 열에 뻗쳤다. 여기서 열에 뻗쳤다. 다 이제 기록을 남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갔나요? 열이 갔죠? 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향은 여기서 열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많이 타고 이렇게 타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간 부분은 이 방이더라. 이 방에서도 쭉 살펴보니 여기에 수평면으로 넓게 퍼졌지만 요 중심선이 가장 많이 탔더라. 여기서 이래 나간 게 보이더라. 화재는 상부로 확대됐다. 거기에는 가장 많이 단 중심선을 보니 여기에 금속에 국부적인 열적 손상 흔적이 발생이 되더라. 이 손상 흔적이 뭐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뭐 전기 배선을 사용하고 어, 그래 됐다. 하염은 이러한 열주가 발생하고 뷰풀이 있으면 천장에 닿으면 수평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연소 현상이 있다.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어, 최초 발화 진역의 어, 접촉면에 어떤 연소 현상이 보이더라. 제가 이제 3D 스캐너로도 촬영했는데요. 뚜렷하게 더 자세히 잘 보이죠. 3D 스캐너에서 본 그러한 열적 흔적입니다. 실제는 이제 여기죠. 이렇게 동일 건물과 비교했는데 여기서 불이 난 거죠. 이쪽에서.
이게 1년이 지난 거라서 증거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어떤 왜 불이 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발화 지점만 가지고 또 조사를 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예. 발화 지점을 어느 정도 판정을 하면 그게 뭐 전기 배선이 있었고 발화 원인이 어, 방화가 아니면은 전기적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이 보험금 지급 때문에 어떤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목재류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게 되면 이렇게 요철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거칠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면이 박리와 탄화를 반복하고요. 많이 탈수록 폭이 넓고 깊어집니다. 금속의 용융 온도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거기 구리는 1083도에 멜팅되고 구리는 녹았는데 녹지 않았는데 알루미늄이 녹았다. 그러면 이 지역의 발화의 온도는 660도에서 1000도씨 정도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다시 구리가 다 녹고 철은 녹지 않았다. 이러면 1000도씨에서 1500도씨 정도 어, 한 1100도씨에서 1500도씨 정도 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멜팅 온도는 반드시 외우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화 지점에서 발화 지역 포인트만 구리만 녹은 거예요. 나머지는 4, 500도씨니까 그대로 있고 플라스틱까지 녹지 않았어요. 국부적으로 구리가 녹은 것은 아주 집중적으로 고온의 수요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쪽에 어, 어, 발화 지역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백면 같은 경우는 음, 연소가 강할수록 백색, 희배색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요. 더 강하게 받으면 박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박리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합성 수지는 보통 10도씨에서 60도씨 되면 약간 어느 표면부터 어늘링 돼요. 변색 정도로 열변형이 서서히 시작하다가 이게 액상으로 변하는 시점이 200도씨입니다. 200도씨 대본도. 그 다음에 산화가 200도씨 한다고 불이 붙진 않아요. 녹는 온도가 200도씨고 불이 붙는 온도는 400도씨. 발화점은 이건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 정도 차이 나지 많은 갭은 없다. 하시면 되고요. 전기 배선은 이제 전기 단락근의 이제 구별인데 전기 단락근은 저희 화재의 대부분이 전기 화재예요. 거의 7, 80%. 저희 학회에서 하고 있는 화재가 거의 대부분 다 전기 화재인데 전기 화재를 이해하시려면 이제 많은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단락근은 왜 구별하는지 그거는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면은 우리 건물은 다 전기가 통하고 있잖아요.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이 나면 일반적으로 전기 단락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차단기가 끊기겠죠? 그러면 전기 단락커는 남습니다. 아무튼 원인이 전기적 원인이든 아니든 그 다음에는 전기 단락커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발화 지역이라도 한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 단락커을 찾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단락커을 찾으면은 거기에 아까처럼 뭐 전기 배선이라든지 전기 장판을 찾게 됩니다. 찾아서 거기에 PCB라든지 특정한 요인이 발견이 됐다. 그 내부에도 전기 단락근이 있더라. 이러면은 그것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 단락근을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현미경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망우를 현미경을 보고 소재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난 모르겠다 하고 전문가한테 넘겨야 됩니다. 전기 단락한 전문가로부터. 그것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안 아프죠. 이건 전기 접속 장치인데요. 커넥터입니다. 이건 하나의 장비인데, 이 커넥터에서 이제 불이 난 겁니다. 좀 세부적인 건데요. 전기 배선을 이제 보고, 외형을 보니까, 이 커넥터만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는 심각합니다. 이런 게 뭐 S사, L사에서 뭐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조사도 몰라요. 이건. 명확하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들 줄만 알았지 사고 분석을 할 줄 모르니까.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필요하고, 이제 탄화 온도하고 열 경화성, 열 가소성 수지죠. 400도씨 이상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거 보면 좀 더 그거 하면은 제조사에서는 뭐 이런 사고 예방이 첫 번째 중요하죠. 두 번째는 부상권 청구도 해야 됩니다. 납품사가 잘못했는지 시공사가 잘못했는지 아무튼 관리하는 뭐 소유자가 잘못했는지 뭔가 어떤 구상권 책임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건 비파계 이걸 뜯어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비파계 검사를 해서 보니까 다른 거 뭐냐면 압착을 해서 이게 끼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압착이 되지 않았다. 이게 나와 있었다. 압착도 삐뚤게 들어갔다. 이렇게 정확하게 찔러져야 돼. 그래서 과열로 인해서 단락까지 과열이 발생되다 보니까 양극 간에 전련 열화가 생겼고 승간의 접촉으로 인해서 아크를 해서 단락이 발생됐다. 그것을 저희가 현미경 촬영, 비파계 촬영해서 단락한 망울까지 이렇게 찍어냅니다. 그래서 접촉 불량이 일어나면 어떠한 전기적 과열이 발생되는지 이러한 공학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이것은 접촉의 불완전 체결로 인해서 전기적 발열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는 사계는 없어요. 그냥 저희가 사진 찍은 대로 의사가 엑스레이 찍고 CT 찍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CT 찍어가지고 했는데 해석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사진을 보고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요? 누가 잘못? 이 제조사가 잘못한 겁니까? 뭘 잘못한 겁니까? 물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오접속이다, 오접속.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공장 전체에 이런 설비를 재점검을 하고 다 뜯어서 볼 수 없으니 비파계 검사나 열화상 카메라에서 비접촉식으로 해서 검사를 해서 이러한 발열이 발생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이런 베이스는 이렇지만은 굉장히 화재 조사는 모든 공학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정기적인 줄열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전기 이론도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재료, 재료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장비도 지금 현미경 들어갔죠. 비파계 검사했죠. 3D 스캔했죠. 예, 여러 가지 첨단 장비가 막 수십억짜리 장비가 막 엄청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 조사는 종합적이다. 증인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사자는
이러한 것을 증거를 찾아서 판단하고 정리하고 물리적 증거를 찾아서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을 하는 사람이지 이제 학자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그리 뭐 뎁스 있게 가진 않지만은 어떤 사건을 접하면 그 사실과 그 증거와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서 확인을 해서 레포트를 증명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러한 문제의 솔루션 능력이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은 많은 이제 경험이 필요하겠죠. 경험이 많으면 좀 빨리 풀어내고 실수할 가능성도 더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기 단락컨의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은 화재 패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재 패턴이라는 것은 물리적 변화나 하나 이상의 화재 효과로 생성된 모양을 말하는데 이 모양이 V 패턴, U자 패턴, 뭐 도넛 패턴,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을 화재의 효과를 화재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화재의 패턴은 화재를 화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최초부터 연소학 때까지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러한 증거가 돼서 물리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V자 패턴은 아까도 설명드렸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발화 지점은 여기인데 이러한 모양이 생성되는 것은 연기의 이동, 열의 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부로 이동하는 속도는 10이고 좌로 이동하는 속도는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V 패턴이 이제 발생되고요. 이것은 일방적인 어떤 형태입니다. 기본적인 형태. 어떠한 건물이든 V자 형태가 발생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U자 형태도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이러한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U 패턴이라고 하는데 U 패턴은 예를 들어 여기 뭐 종이나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다. 오물이. 이게 뭐 빼쪽하게 갈 수는 없겠죠. 그죠? 가연물이 바닥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U 패턴이 나타나면은 바닥에 많은 가연물이 분포되어 있었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래시계 패턴은 이러한 식으로 U 패턴으로 이렇게 넓게 가다가 다시 그죠? 다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다시 이렇게 V자로 다른 가연물과 접촉해서 이중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패턴이 생길 수 있겠죠. 모래시계 모양으로 가연물이 여기 일부가 또 재착화돼 가지고 여기서부터 벽면을 타고 확산됐다. 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역불 패턴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바닥에 가연물이 있었는데 어, 많이 타진 않은 그런 식으로 그냥 타다마는 역불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가연선 액체 패턴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다 방화 현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라 불규칙한 패턴입니다. 뿌려진 패턴은 우리가 물을 쫙 뿌리면 어떻습니까? 물을 쫙 휘발유로 해서 뿌렸다 이러면 쫙 쏟아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죠?
이런 게 휘발유를 뿌렸다. 아예 뿌려준 패턴, 이걸 포어 패턴이라고 합니다. 포어 패턴. 그다음에 이제 뭐 똑같이 이렇게 뭐 뿌렸어요. 이런 식으로 뿌렸는데 가운데에 여기에 이런 화병이 있었어요. 화병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화병 자국에는 휘발유가 투입되지 않은 거예요. 아마 화병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화병이 있었던 자국. 이 모양이 도넛 같다고 해서 도넛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형 패턴은 뭐 이런 거겠죠. 뭐 다시 그리기보다는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쭉뭐 뿌리면서 갔다든지 아니면 홈을 타고 이렇게 흘렀다든지 이런 것을 선형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 되겠죠. 자, 발굴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발굴에 대해서는 이제 발생되는데, 만약 이제 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뭐 발굴해가지고 복원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진 찍을 때 아무것도 없다 하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노건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노건을 사다가 여기는 침대, 뭐 빨간색 노건이든 뭐 무슨 그 뭐 오렌지색 노건이다 하면은 이런 걸 사다가 이렇게 하고 냉장고다. 여기는 입이다.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은 이제 그냥 찍는 것도 이제 이런 우리 협회에 보면 이런 번호표가 있어요. 삼각대 번호표. 에비던스 마크라고 해서 점검물 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한번 찍고 이 방에서 한번 찍고 이 방에서 한번 찍고 번호표랑 이게 잘 넣어도 이렇게 해서 복원을 하게 됩니다. 화재 조사의 기본입니다. 화재 조사의 특징은 현장성을 갖는다. 두 번째는 신속성. 빨리 갈수록 좋죠. 그래야 훼손이 안 되니까. 아까 뭐 선박처럼 1, 2년 지나가지고 뭐 해주세요. 이런 다 치워놓고 해주세요. 이러면 뭐 할 게 없잖아요. 예? 전부 다 뭐 다 치워버리고 원인을 판정해 달라면 그래도 뭐 저 물리적 증거는 남으니까요. 대신 빨리 할수록 더 정확하다. 저희가 3D나 현미경 그다음에 비파계 검사계 IR 검사라든지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그런 과학성을 갖는다. 그다음에 점검을 보존성 지금처럼 이래 보존하고 사진을 찍어서 연구 보존하고 보존성을 갖고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재조사는 이미 강제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소방관서나 경찰서에서는 화재조사는 프리즘식으로 진행한다. 이제 프리즘식은 이제 이런 겁니다. 예, 프리즘이 이렇죠. 프리즘이.
프리즘 이래 생겼나? 이렇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뭐 다양한 뭐 예? 원래 우리 세상의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보는 색깔은 특정 색깔이 한 가지만 봅니다. 원래 이제 그 나타나는 것은 반사되는 색깔을 인간이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죠. 화재 원인은 뭐 일단은 무조건 전기, 화학, 가스, 방화 또 뭐 있습니까? 부주의, 뭐 기타 등등 다 보는 거예요. 다 보고 이거는 그때 가스는 차단시켰어. 배제. 그다음에 어 사람 담배는 안 폈어. 배제. 그다음에 치사행위 안 했어. 배제. 방화 흔적이 없었어. 배제. 보니까 전기는 흐르고 있는데 전기 단락근이 있네. 어, 너는 이거를 검토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프리즘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조사 방식이 프리즘식 조사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기의 색깔을 통해서 하는데요. 연기는 이제 그 속에 그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인데 새까말수록 탄소 밀입자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된 고체 덩어리가 떠다니는 거예요. 부력을 통해서. 그럴수록 그럴수록 새까맣게 보이고요. 밀입자들이 거의 없고 특히 이제 우리가 뭐 불이 타다가 새까만 연기 나다 흰색 연기가 올라오면 이거는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구나. 수증기가 연기하고 섞여서 나타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유 화합물, 화합물, 무기 화합물일 경우는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인터뷰할 때 인터뷰 내고요. 인터뷰는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제 관계자를 찾는 방법인데요. 현장에서 이제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서 있는 자, 의복에 하염이 묻어 있는 자, 그다음에 소화약제가 묻어 있는 사람, 화상을 입은 사람, 경찰이 데리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관계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재 현장에 갔는데 뭐 아무도 없고 그러면은 어, 뭐 진술이나 들을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자 찾고 증언 확보하는데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그다음에